지난 시간에 이 뭔가 찝찝한 기분까지 공부를 했었죠. 뭔가 찝찝한 기분이 뭐냐고 다시 생각해 보면은 글라이콜라이시스 정반응과 글루코네오제네시스 역반응의 경우 둘 다 각각 10단계, 물론 글루코네오제네시스는 뭐 반응이 몇 개, 한 반응이 두 가지 1단계, 2단계로 나눠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 글라이콜라이시스에서 사용되는 10개의 효소, 정반응에서 사용되는 10개의 효소 중에서 1번, 3번, 10번 효소는 역반응인 글루코니오제네시스에 사용되지 못하고 각각 다른 효소가 사용된다고 했죠. 그 1번하고 3번하고 10번 효소는 각각 헥소카이네이즈, 포스포프럭토카이네이즈, 그리고 파이루베이트 카이네이즈인데 헥소카이네이즈의 경우에는 글루코즈의 6번 탄소에 인산화시켜서 글루코즈 6포스페이트를 만드는 게 정반응이니까 역반응의 경우에는 그대로 역반응을 진행한다면 글루코즈 6포스페이트에서 인산을 떼어내서 ADP에 붙여서 ATP를 만들어야겠죠. 그 반응은 연력학적으로 불가능하죠. 마찬가지로 포스포프럭토카이네이즈의 역반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프록토스 1,6-비스포스페이트에서 1번 탄소에서 인산을 떼어다가 ADP에 붙여서 ATP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도 역시 델타 G가 포지티브이기 때문에 역반응은 그렇게 똑같은 정반응을 반대로 뒤집어서 진행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파이루베이트 카이네이즈의 경우도 마찬가지. PEP에서 인산을 떼어다가 ADP에 붙여서 ATP를 만드는 그런 과정. 그게 정반응이고 역반응의 경우에는 파이루베이트예요. ATP에서 인산을 떼어다가 파이루베이트에 붙여가지고 PEP를 만들어야 되는데 ATP를 만들 때보다 PEP를 만들 때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델타 G 값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단순한 역반응으로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옥살로 아세테이트를 거쳤다가 CO2를 붙였다가 떼어냈다 그런 두 가지 반응에 의해서 촉매된다고 했죠. 그런데 뭔가 찝찝한 기분은 무엇일까? 그거 말고도 substrate level phosphorylation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 하나가 더 있죠. 바로 그게 뭐죠? 요 과정이죠. 어디 있어요? 요 과정. 자, 정반응 볼게요. 정반응은 1,3-비스포스포글리세레이트에서 1번 탄소에 붙어있던 포스페이트가 떨어져서 ADP와 결합하여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정반응이고, 그죠? 그리고 역반응의 경우에는 3-포스포글리세레이트에 ATP가 포스페이트를 붙여서 1,3-비스포스포글리세레이트를 만들어내는 게 역반응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가능하다면 이 반응도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자, 보시면은 1,3-비스포스포글리세레이트는 어때요? 여기 쭉 올라가 볼게요. 자, 마이너스 11.8kcal/mol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7.3kcal/mol. 그래서 1,3-비스포스포글리세레이트 여기서 포스페이트를 떼어다가 얘를 만들면서 ADP에다 포스페이트를 붙여서 ATP를 만들어?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죠? 델타 G0가 마이너스 11.8이 절대값이 마이너스 7.3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요 반응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서로 다른 효소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리버서블하게 하나의 효소에 의해서 이게 수행이 된단 말이죠.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 글라이콜라이시스의 7번째 스텝은 왜 irreversible 하지 않느냐? 왜 비가역적이지 않느냐? 어떻게 이게 가역적일 수가 있느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죠, 그죠? 그래서 답을 보면은 검색해보면 나오죠. This reaction has large negative value, 마이너스 18.5 킬로 칼로리가 아니라 킬로줄로도 많이 나타내요. 그런데 델타 G가 as being irreversible, 델타 G가 굉장히 큰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비가역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리버서블해서 정반응에서는 글라이콜라이시스에 쓰이고 역반응은 글루코니오제네시스에 쓰일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1,3-비스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3-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리버서블 할까? 그죠? 자, 앞 페이지의 그림 좀 이 부분 수상하지 않아? 그죠? 않냐고 물어보는 거죠. 수상하지 않냐? 왜 글라이콜라이시스의 이 스텝은 가역적일까? 1,3-비스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스타 분자라서 ATP 합성을 동반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해당 작용의 정반응은
델타 G가 네거티브가 왔을 텐데 안 그래? 자, 1,3 비스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3 포스포글리세레이트로 될 때 떨어질 때 포스피티가 떨어질 때일 때 델타 G0는 마이너스 11.8 kcal/mol. 뭐 ATP가 ADP로 분해될 때 델타 G0는 마이너스 7.3 kcal/mol. 그래서 이 두 반응식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면은 자, 1,3 비스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3 포스포글리세레이트 이거 해당 작용의 여섯 번째 단계죠. 양변의 식을 더하면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5 kcal/mol이다.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가능할까? 델타 G0가 굉장히 큰 음의 값인데 어떻게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가능할까? 말이 돼? 그 이유는 바로 1,3 비스포스포글리세레이트의 세포내 농도와 관련이 있어요. 자, 보시면 다시 챕터 1으로 들어가서 델타 G하고 델타 G0의 오묘한 관계에 다시 집중하세요. 델타 G0는 여기 위첨자로 0가 있으면은 스탠다드 컨디션 모든 반응물과 생성물이 다 1몰라씩의 농도 똑같은 농도일 때죠. 하지만 세포 내에서의 실제 상황은 그것과 거리가 멀죠. 어떤 한 반응물이 훨씬 많을 수도 있고 생성물이 훨씬 많을 수도 있고. 자, 델타 G0와 델타 G의 오묘한 관계 알지? 델타 G0는 반응물 생성물이 모두 1몰라의 농도일 때고 실제 세포 내 상황에 따라서 델타 G는 변할 수 있다고 1장에서 배운 거 기억나지? 델타 G는 실제로 델타 G0 플러스 RT라는 상수 그리고 자연 로그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 저 왼쪽에 있는 반응물이 분모로 가고 오른쪽에 있는 생성물이 분자로 가죠. 이런 식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죠. 자, 1장을 다시 공부해 보세요. 이게 기억이 안 나면요. 자, 1,3 비스포스포글리세레이트와 3 포스포글리세레이트 중에서 세포 안의 실제 농도는 누가 더 많냐? 3 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1,3 비스포스포글리세레이트보다 훨씬 많다. 1,3 비스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얘가 레어템 굉장히 세포 안에서 적게 존재하는 그런 친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반응의 경우 이게 굉장히 적기 때문에 누구에 비해서 반응물이 생성물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실제로 얘네들이 1대1로 존재한다면은 이쪽으로 많이 가겠지만 이게 엄청 적기 때문에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적기 때문에 실제 반응은 그렇게 오른쪽으로 막 가려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평형을 이루는 정도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안에서는 생성물인 3 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반응물인 1,3 비스포스포글리세레이트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반응물인 1,3 비스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3 포스포글리세레이트로 바뀌는 반응이 1,3 비스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3 포스포글리세레이트로 바뀌는 반응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왜? 얘가 훨씬 적고 얘는 훨씬 많으니까. 루시아를리의 법칙을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렇죠. 반응물이 많으면은 정반응이 더 많이 진행될 테고 생성물이 훨씬 많으면은 정반응이 좀 덜 진행될 테고 그렇죠. 자, 그래서 1,3 비스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3 포스포글리세레이트보다 훨씬 적으니까 분모가 훨씬 작고 분자가 훨씬 많으니까 여기가 1보다 크겠죠. 1보다 크면은 자연 로그에 여기 값이 1보다 크니까 얘가 양의 값이 되니까 얘가 양의 값이 되니까 RT 얘도 상수니까 그것도 양의 값이 되고 델타 G0가 원래 네거티브 값이었는데 이 뒤에 붙이는 양의 값이 커다란 양의 값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 음의 값이 상쇄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델타 G는 이 경우에는 계산해 보면은 0.02 kcal/mol 델타 G0는 아까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4.5 kcal/mol이었죠. 델타 G0는 마이너스 4.5 kcal/mol이었는데 실제로 반응물과 생성물 1,3 비스포스포글리세레이트와 3 포스포글리세레이트의 세포 내 농도를 감안한 실제 값은 0.02 kcal/mol이다. 그래서 가역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다. 0에 가까우니까 0과 비슷하니까. 그렇죠? 자, 실제로 보시면은 이거 킬로줄이니까 여기 컨버전 하시는 거 아시죠? 우리 책에서 주로 kcal/mol 얘기하고 있는데 킬로줄 쪽으로 얘기하는 책들도 많아요. 어쨌든 보시면은 델타 G0는 마이너스 18.9 킬로줄/몰, 마이너스 4.5 킬로칼로리/몰.
그런데 요 실제 반응 델타 G0가 아니라 델타 G는 0.09 kJ/mol, 0.02 kcal/mol 이 정도 된다는 거죠. 보시면은 실제 반응은 여기다 나와 있죠. 델타 G0가 이거는 이쪽은 이상 조건, 모든 반응물과 생성물이 다 1몰라의 농도일 때 이거 실제로 세포 안에서의 상황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반면에 이 10번째 단계 포스포이놀 파이루베이트가 파이루베이트로 되는 경우는 둘 다 델타 G0도 델타 G도 둘 다 네거티브죠. 그렇죠? 이거는 절대 리버서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두 단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역반응이.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enough 3PG, 3포스포글리세레이트 훨씬 많고 1,3비스포스포는 글리세레이트는 너무 적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만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찾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 식을 보면은 이해가 가능하겠죠. 그죠? 자, 포도당 한 개가 두 개의 피루부산으로 분해되면 두 개의 ATP와 두 개의 NADH가 생성된다는 거 이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피루부산 두 개로 포도당 한 개를 만드는 데는 ATP 4개, GTP 2개, NADH 2개가 들죠. 글루코네오제네시스의 경우에는 ATP하고 GTP는 액면가가 같으니까 실제로는 ATP 6개, NADH 2개가 되는데 글라이콜라이시스에서는 ATP 2개, NADH 2개밖에 안 만들어진다. 사실 ATP와 GTP는 액면가, 분해 시의 델타 G0가 같으므로 포도당 세합성을 통해 두 개의 피루부산으로부터 포도당 한 개를 만들었는 때는 6개의 ATP와 2개의 NADH가 필요하다고 해도 되겠네요. GTP나 ATP나 쌤쌤. 이상하다. 내가 왜 2개의 피루부산으로 분해될 때는 ATP 2개와 NADH 2개에 해당하는 에너지만 생성되는데 글루코니오제네시스를 통해서 피루부산 2개로부터 나 한 개, 프로당 한 개를 만드는 데는 왜 ATP 6개와 NADH 2개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필요할까?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면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참 포도당 형님 참 그렇게 무식하면서 어떻게 대세당분의 자리를 꿰어차셨수. 포도당 형님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ATP 2개, NADH 2개, 그리고 우리 피루부산 2개로만 전환된 것이 아니고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멀리 흩어진 것도 많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꼭 정반응과 역반응이 1대1로 에너지 등가 교환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해당 작용에 관여하는 효소들과 포도당 세합성, 우리 몸에서 세포 안에선 해당 작용과 포도당 세합성이 항상 어떨 때는 포도당 분해를 하는 해당 작용이 더 많이 일어날 테고, 왜? 포도당이 많을 때는, 그리고 포도당이 적을 때는 포도당을 새로 만드는 포도당 세합성에 관여하는 작용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많은 효소들이 항상 동시에 활성화되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효소들이 모두 다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쪽으로 정반응을 진행시켜가지고 포도당을 열심히 분해해서 파이루베이트 2개를 만들 테고, 또 글루코니오제네시스 역반응 역시 활성화되어가지고 피루부산으로부터 포도당을 만들자. 비록 ATP 6개에 해당하는 에너지, ATP 4개, GDP 2개가 필요하긴 하지만 중요한 양분이자 생체 고분자 합성을 위해 꼭 필요한 포도당을 만드는 일은 너무도 중요하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자. 그럼 이게 뭐예요? 한 바퀴 돌릴 때마다 NADH는 2개 만들어지고, 여기서는 NADH 2개가 필요하고, 여기서는 ATP 2개가 만들어지고, 여기서는 ATP 6개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계속 이게 빙글빙글 돌 때마다 결국은 6개의 ATP 빼기 2개의 ATP, 즉 4개의 ATP가 더 계속 필요하겠죠. 그죠? 4개, 그러니까 계속 돌릴 때마다 ATP 4개씩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죠. 프로당을 피루부산으로 분해하고 다시 피루부산으로부터 프로당을 합성하는 반복하는 것 같은 한심한 짓거리를 퓨타일 사이클, 헛된 사이클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당 작용의 효소, 프로당 세합성의 모든 효소가 동시에 활성화되면 결국에는 알짜로는 프로당이나 피루부산의 양은 변하지 않겠죠. 그죠? 포도당이 피루부산으로 분해되었다가 다시 포도당으로 돌아올 때마다 ATP 4개씩이 그냥 낭비된다. 내가 군대 훈련소 시절
땅을 팠다가 묻었다 몇 번을 반복했지. 그렇죠? 군대 노선훈련소 들어가기 전에 날짜가 잘 안 맞으면은 입소대라고 그 앞에서 뭐 2박 3일, 3박 4일 앞에 먼저 들어가 훈련병이 빌 때까지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뭐 입소 대기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병들 그냥 놀릴 수는 없으니까 괜히 뭐 이거저거 시키다가 나중에 정할 게 없으면은 삽을 하나씩 주면서 땅을 파라고 시키더니 그 다음날 땅을 다시 묻으라고 시키더라고. 이것도 훈련의 일부라고. 그게 바로 퓨타일 사이클, 헛된 사이클이죠. 그래서 실제로 글라이콜라이시스에 관여하는 모든 엔자임하고 글루코니오제네시스에 관여하는 모든 엔자임이 동시에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러한 헛된 사이클이 계속 돌 테니까, 그죠?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 헛된 사이클을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포 내의 에너지 상황과 포도당 양에 맞춰서 해당 작용과 포도당 생합성을 아주 잘 조절해야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부터는 포도당 대사의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이게 바로 퓨타일 사이클이죠. 이건 훈련병 같지는 않고 뭐 이름표도 있는 걸 보니까 이거 계급장도 있죠. 이분들은 자대에 배치받아 있는 진짜 군인들이 진짜 할 일을 하는 거고, 훈련병들은 뭐 저런 계급장도 없고, 그죠? 시간이 남아돌 때 그런 일을 했었다. 요즘 군대는 아마 안 그럴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또 제가 던졌던 화두가 있죠. 과연 술만 먹어서 살 수 있느냐? 밥빵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에탄올만 있으면 살 수 있어. 소주 한 병만 더 사줘. 물론 소주에도 안에 뭐 에탄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감미료를 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당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소주만 먹고 산다고 에탄올만 먹고 산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과연 사람이 에탄올만 먹고 살 수 있느냐? 아이고 저런 안주라도 좀 드시지. 나 포도당, 글루코스가 인간의 신체에는 필수적인데 저분은 에탄올만 섭취해서 포도당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에탄올로부터 포도당을 합성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생각해보자. 자, 나는 네가 마신 술 속에 에탄올이 있죠. 에탄올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에탄올은 약간 독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간에서 에탄올을 분해하는 효소 알코올 데하이드로제네이즈, 얘가 NAD 플러스를 NADH로 환원시키면서 에탄올, 알코올을 알데하이드로 산화시키죠. 그래서 에탄올이 우리 숙취의 주범인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바뀌게 돼요. 얘가 많이 몸에 있게 되는 독성도 있고 머리가 많이 아프죠, 그죠? 그리고 또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 데하이드로제네이즈,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산 아세틱 애시드로 산화시킨다. 자, 알코올이 알데하이드가 되고 알데하이드가 다시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되는 거예요. 단계 각각 아시죠? 이때마다 얘네들이 산화되니까 누군가는 환원돼야 된다. 그래서 NAD 플러스가 환원되면서 NADH가 하나씩 생기죠, 그죠? 그래서 아세틱 애시드, 아세테이트가 만들어지면은 아세틸 코에이 신테테이즈, 이게 바로 TCA 사이클의 첫 단계에서 TCA 사이클의 첫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아세틸 코에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효소인데, 아세틸 코에이가 TCA 회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죠. 이건 나중에 다음 챕터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세트산과 아세틸 코에이 신테테이즈가 코엔자임 A, 조효소 A와 A를 붙여서 아세틸 코에이를 만든다. 아세틸 코에이가 말하는 말풍선을 읽어볼게요. 나는 다음 장에 배울 TCA 회로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든다. 결국 탄소 2개짜리 에탄올은 탄소 3개짜리 파이루베이트 등으로 전환이 되지 못하므로 직접 글루코네오제네시스에 참여하지 못한다. 아세틸 코에이로 바뀌어서 TCA 회로에 들어가긴 하지만 뭐 파이루베이트나 그런 걸로 전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가 결국 글루코니오제네시스를 통해서 글루코즈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직접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반면 옥살로아세테이트가 TCA 회로의 중간 생성물로 만들어지고, 옥살로아세테이트는 TCA 회로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간 생성물이에요. 나는 앞에서 배웠듯이 글루코니오제네시스에 끼어들어갈 수 있다. 옥살로아세테이트가 글루코니오제네시스 어느 스텝에 있었죠? 파이루베이트와 PEP, 그 스텝에 있었죠? PEP에서 파이루베이트가 만들어질 때, 기억나요? PEP에서 파이루베이트가 만들어질 때, 그죠? 요 단계. PEP에서 파이루베이트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파이루베이트에서 PEP가 만들어질 때, 요 단계.
파이루베이트에 CO2가 들어가서 탄소 4개짜리인 옥살로아세테이트가 생기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단계에 들어가서 실제로 글루코네오제네시스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아세틸코에이로 전환된 에탄올은 빙빙 돌아서 다시 글루코스를 만들 수 있다고 할 수 있기도 하다. 하지만 뭔가 구차하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에탄올은 글루코스를 만들어낼 수 없지만 에탄올이 산화되어서 생긴 아세틸코에이가 TCA 사이클에 들어가서 옥살로아세테이트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저기 멀리 돌아가서는 글루코스를 만든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글라이콜라이시스의 엔자임들과 글루코네오제네시스의 엔자임들이 두 개가 모두 동시에 활성화되면은 퓨타일 사이클이라는 한 사이클이 돌 때마다 ATP 4개씩이 그냥 낭비되는 한심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글라이콜라이시스 효소들 그리고 글루코니오제네시스 효소들 각각 따로따로 상황에 맞춰서 글라이콜라이시스가 필요할 때는 글라이콜라이시스만 활성화시키고 글루코니오제네시스가 필요할 때는 글루코니오제네시스만 활성화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해당 작용의 조절인 거죠. 해당 작용의 조절. 그때는 학교도 가던 좋은 시절이네요. 그죠? 해당 작용을 굳이 조절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냥 나 포도당을 많이 분해해서 필요부산 많이 만들고 에너지를 많이 만들면 좋은 것이 아닌가?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죠. 그죠? 포도당 형님, 대사당분, 대장탄수화물, 인싸육탄당이면서 어떻게 무식하냐고. 포도당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 포도당 생기는 족족 해당 작용으로 분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 않냐? 그쵸? 포도당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포도당을 꼭 분해해서 파이루베이트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에너지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좋은 게 아니죠. 그죠? 포도당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죠. 포도당을 갖다 붙여가지고 셀룰로즈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글라이코젠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포 내에 에너지가 많으면은 해당 작용을 좀 자제해야 된다. 나중에 배고플 때 대비하기 위해서 좀 저장도 해놓고 말이죠. 그죠? 자, 이제부터 포도당 대사의 조절부터는 우리 석 박사가 대신 설명해 줄게. 포도당 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알로스테릭 조절인자 우리 2장에서 효소학에서 알로스테릭 효소에 대해서 배웠죠? 다른 효소의 액티브 사이트가 아닌 알로스테릭 사이트에 붙여서 효소의 활성을 조절하는 그러한 인자를 우리가 알로스테릭 조절인자, 활성화시키는 놈은 알로스테릭 액티베이터, 불활성화시키는 놈은 알로스테릭 이니비터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알로스테릭 조절인자인 프럭토스 2,6-비스포스페이트. 자, 우리가 글라이콜라이시스에 존재하던 물질은 프럭토스 1,6-비스포스페이트고 1번 탄소와 6번 탄소에 인산이 붙은 친구고 여기 나오는 새로운 친구는 2번 탄소와 6번 탄소에 인산이 붙은 그러한 친구예요. 자, 여기 붙지 않고 1번 탄소에 붙지 않고 2번 탄소에 붙어 있다. 안녕, 나는 방금 소개받은 프럭토스 2,6-비스포스페이트야. 워낙 중요하니까 프럭토스 2,6-비스포스페이트라고 부르려면 너무 말이 기니까 단어가 기니까 줄여서 F26BP, F26BP라고 불러줘. 프럭토스 2,6-비스포스페이트, F26BP. 2번 탄소와 6번 탄소에 인산이 붙어 있지. 해당 작용에 출현하던 프럭토스 1,6-비스포스페이트와 나는 다른 분자야. 자, 프럭토스 6-포스페이트 여기 있죠. 1번 탄소에 인산화를 시킬까? 2번 탄소에 인산화를 시킬까? 1번 탄소에 이게 프럭토스 6-포스페이트가 글라이콜라이시스의 세 번째 스텝에 의해서 생긴 거죠.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 두 번째 스텝이구나. 이거 프럭토스 6-포스페이트 그죠? 얘가 포스포프록토카이네이즈 1에 의해서 1번 탄소의 인산화가 되어서 프럭토스 1,6-비스포스페이트로 되면 얘는 글라이콜라이시스로 계속 가는 거고 그죠? 그래서 알돌레이즈에서 잘라져 가지고 DHAP와 글라이세랄데 3포스페이트로 잘라지게 되면은 글라이콜라이시스에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죠? 나 이상한 놈 아니야. 해당 작용 세 번째 출현자인 프럭토스 1,6-비스포스페이트 이건 짝대기로 그린 형태 이건 고리 형태로 그린 것일 뿐 그러니까 얘는 글라이콜라이시스로 가는 거고 반면에
포스포프록토카이네이즈 1이 아닌 1은 1번 탄소의 인산화를 시키고 포스포프록토카이네이즈 2는 1번 탄소가 아닌 2번 탄소의 인산을 붙여가지고 뭘 만든다? F26BP를 만든다. 그래서 만들어진 F26BP는 해당 작용의 효소인 PFK1을 활성화시키고 포도당 세합성의 효소인 F16비스포스파테이즈를 불활성화시킨다. 이게 중요한 건 여기 있죠. 얘는 F26BP는 얘는 알로스테릭 레귤레이터인데 해당 작용의 효소인 PFK1 얘에게는 알로스테릭 액티베이터 그리고 포도당 세합성 글루코네오제네시스 효소인 F16비스포스파테이즈에게는 알로스테릭 이니비터로 작용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 F26BP가 많으면 많을수록 해당 작용은 활성화되고, 그렇죠? 해당 작용 효소를 활성화시키니까. 그리고 포도당 세합성 글루코네오제네시스의 효소에는 불활성화시키니까 글루코네오제네시스는 블락하게 될 것이다. 자, F26BP는 글라이콜라이시스는 활성화시키고 글루코네오제네시스는 불활성화시킬 것이다. 그렇죠? 그건 외워두면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프럭토스 26비스포스페이트가 여기 있어요. 얘는 포도당 세합성의 중요한 엔자임인 프럭토스 16비스포스페이트의 활성을 억제하고 그리고 포스포프록토카이네이즈 1 해당 작용의 효소죠. 얘의 활성은 활성화시킨다. 그렇죠? 해당 작용과 포도당 세합성을 촉매하는 효소들 중 앞 페이지에서 배운 F26BP에 의해서 각각 활성화되고 불활성화되는 프록토스 16비스포스파테이즈와 포스포프로토카이네이즈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알로스테릭 조절인자에 의해서 활성이 조절되는 효소들이 있다. 어떤 것들인지 짐작할 수 있겠니? 일단 해당 작용과 포도당 세합성을 모두 촉매하는 효소들은 제외해야겠네요. 그렇죠? 모두 촉매하는 효소 1번, 3번, 10번 빼고 나머지 효소는 하나의 효소가 정반응과 역반응을 모두 촉매하죠. 그래서 걔네들을 일단 제외한다. 왜냐하면 정반응인 해당 작용과 역반응인 포도당 세합성을 모두 촉매하는 효소의 활성을 조절하면 정반응 촉매가 조절될지 역반응 촉매가 조절될지 애매할 테니까. 그렇죠? 애매하죠. 그죠? 애매하니까 애매한 애들은 우리 네이처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안고 계신 효소 포스포프록토카이네이즈 1과 프록토스 16비스포스파테이즈 얘네 둘을 빼고 나머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헥소카이네이즈, 글라이콜라이시스에 사용되는 놈, 글루코6-포스파테이즈, 글루코니오제네시스에 사용되는 놈, 파이루베이트 카이네이즈, 글라이콜라이시스에 사용되는 놈, PEP-카르복시카이네이즈, 파이루베이트 카르복실레이즈 얘네들은 글루코니오제네시스에 사용되는 놈. 그렇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가 후보로 될 수 있다. 후보라는 거죠. 자, 위에서 저 여학생이 얘기한 대로 우리들은 해당 작용 또는 프로당 생합성 과정 둘 중 한 반응만을 촉매하므로 해당 작용을 촉매하는 우리를 알로스테릭 활성 물질을 활성화시키면 해당 작용이 활성화될 것이고 반대로 우리를 알로스테릭 억제 물질로 이니비션 시키면 해당 작용이 억제되겠구나. 얘네들은 글라이콜라이시스 올리 멤버, 헥소카이네이즈, 포스포프록토카이네이즈, 파이루베이트 카이네이즈 아까 배웠죠? 포스포프록토카이네이즈는 F26BP에 의해서 활성화되죠. 활성화되는 친구. 그래서 얘는 확실하게 조절을 받는 그러한 친구죠. 마찬가지로 프로당 세합성에 관여하는 물질 여기는 프로당 세합성 글루코니오제네시스에 관여하는 애들만 여기 모아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포도당 세합성에 관여하는 우리를 알로스테릭 활성 물질이 활성화시키면 포도당 세합성이 활성화될 테고 알로스테릭 억제 물질이 억제시키면 포도당 세합성이 억제되겠죠. 너는 빠져. 포도당 세합성 조절에 관여 안 하거든. 자, 글루코니오제네시스 올리 멤버 중에서 글루코6-포스파테이즈 얘는 후보는 되지만 최종적으로 선발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PEP-카르복시카이네이즈도 역시 선발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글루코네오제네시스 올리 멤버 4개 중에서 알로스테릭 액티베이터, 이니비터에 의해서 조절받는 애들은 누구다?
프럭토스 1,6-비스포스파테이즈 그리고 파이루베이트 카르복실레이즈 이렇게 두 개다. 그래서 글라이콜라이시스 올리 멤버 중에선 세 개 모두다. 그리고 글루코네오제네시스 올리 멤버 중에선 두 개. 요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겠죠. 그죠? 꼭 외워두세요. 시험 보기 전날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복잡한 그림이지만 따라가 볼게요. 글라이콜라이시스 그리고 올라가는 방향은 글루코네오제네시스. 헥소카이네이즈 조절받는다고 그랬죠 아까? 헥소카이네이즈 조절받고 그리고 포스포프록토카이네이즈 조절받고 파이루베이트 카이네이즈 조절받는다. 자 보시면 헥소카이네이즈는 누구에 의해서 억제되느냐? 얘는 활성화되는 건 없고 억제되는 것만 있어요. 글루코스 6-파스페이트가 억제한다. 이거는 헥소카이네이즈의 프로덕트가 바로 글루코스 6-파스페이트이기 때문에 자신의 산물이 그 엔자임을 직접 억제하는 거죠. 산물이 직접 억제한다. 이거는 이런 경우는 생화학 반응에서 굉장히 많아요. 특정 반응의 프로덕트가 그 효소를 억제하는 거. 왜?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걔가 가서 억제할 테니까. 그래서 헥소카이네이즈는 글루코스 6-파스페이트에 의해서 억제가 된다.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포스포프록토카이네이즈는 아까 배웠듯이 F26BP가 활성화시키고 또 하나의 액티베이터 누가 있냐? AMP. AMP 뭐예요?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AMP는 ATP가 한 번 분해되고 ADP가 되고 또 한 번 에너지가 빠져나가면 AMP가 되죠. AMP가 우리 세포 안에 많다는 것은 세포가 배고프다는 뜻이에요. 에너지가 적다는 뜻이에요. 에너지가 적으니까 어떻게 되죠? 글라이콜라이시스를 작동시켜야겠죠. 왜? 글라이콜라이시스를 작동시켜서 ATP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AMP는 글라이콜라이시스를 활성화시키는 알로스테릭 액티베이터인데 걔가 작용하는 엔자임은 포스포프록토카이네이즈 1이다. 그래서 F26BP와 AMP는 포스포프록토카이네이즈 1의 알로스테릭 액티베이터고 오른쪽으로 초록색은 우리 액티베이션이에요. 반면에 ATP는 뭐예요? 에너지가 많다는 뜻이죠. ATP가 많다는 것은 세포 안에 에너지가 충분하니까 괜히 ATP를 만들기 위한 글라이콜라이시스를 돌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ATP는 포스포프록토카이네이즈를 억제해서 글라이콜라이시스를 억제해요. ATP뿐 아니라 여기 보면 사이트레이트 나중에 TCA 사이클,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에 나오는 바로 그 사이트레이트예요. 사이트레이트도 많다는 것은 세포 안에 구연산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에너지가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구연산 드링크 그런 거 예전에 많이 선전했는데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던 그런 드링크죠. 왜냐하면 TCA 사이클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트레이트가 많은 것도 역시 세포 안에 에너지가 많은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TP와 사이트레이트는 동시에 글라이콜라이시스를 억제하는데 어떻게 억제하냐? 포스포프록토카이네이즈 1을 알로스테릭 이니비션 시켜서 그죠? 그래서 포스포프록토카이네이즈 1은 알로스테릭 액티베이터 2개 있고 알로스테릭 이니비터 2개 있어요. 액티베이터는 AMP와 F26BP 그리고 이니비터는 ATP와 사이트레이트. 그리고 파이루베이트 카이네이즈 역시 글라이콜라이시스의 세 번째 알로스테릭 효소 파이루베이트 카이네이즈는 누구에 의해서 활성화되냐? 역시 프럭토스 2,6-비스포스페이트는 파이루베이트를 프럭토스 2,6-비스포스페이트가 아니고 이번엔 프럭토스 1,6-비스포스페이트 약간 헷갈리죠? 여기 해당 적응의 중간 산물 그죠? 세 번째 산물인 프럭토스 1,6-비스포스페이트 F26BP가 아니라 프럭토스 1,6-비스포스페이트예요. 얘는 파이루베이트 카이네이즈를 활성화시키고 그렇죠? 이거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왜? F26BP가 아니라 F16BP냐?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원래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죠? 그리고 얘를 이니비션 시키는 것은 이 전의 경우가 마찬가지로 역시 ATP는 세포 안에 에너지가 많다는 뜻이니까 ATP는 불활성화시키고 또 누가 있어요? 아세틸코에이든 얘를 역시 불활성화시킨다. 아세틸코에이가 많다는 것도 세포 안에 에너지가 많은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세틸코에이도 F26BP처럼 해당 작용과 프로도당 사합성을 동시에 조절한다. ATP와 함께 파이루베이트 카이네이즈는 억제해서 해당 작용을 줄이고 반면에 파이루베이트 카르복실레이즈를 활성화시켜서 글루코네오제네시스를 증가시킨다. 위쪽 볼게요. 자, 글루코네오제네시스의 조절에 관여하는 엔자임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죠. 두 가지. 자, 두 가지.
프럭토스 1,6 비스포스파테이즈 그리고 파이루베이트 카르복실레이즈 그죠? 자, 파이루베이트 카르복실레이즈는 누구에 의해서 활성화돼요? 아세틸코에. 자, 아세틸코에 그리고 사이트레이트 그리고 ATP는 우리 세포가 배부른 신호, 에너지가 많은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면에 AMP는 에너지가 배고픈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MP는 세포 안에서 배고픈 신호로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자, 그래서 아세틸코에도 배부른 신호라고 했죠. 배부르니까 여유 있을 때 글루코네오제네시스를 좀 돌려가지고 글루코스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뭐 또 쓸 때가 있겠죠. 그래서 글루코네오제네시스는 주로 배부를 때 활성화된다. 자, 아세틸코에가 많으니까 배가 부르니까 파이루베이트 카르복실레이즈가 활성화되어서 글루코네오제네시스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 단계 효소인 PEP 카르복시 카이네이즈는 알로스테릭 조절 인자에 의해서 조절받지 않고 있는 제외 그리고 글루코스 6 파스파테이즈도 마지막 단계의 효소도 역시 제외에도 조절받지 않는다. 조절되는 건 뭐였어요? 프럭토스 1,6 비스파스파테이즈 얘는 누구에 의해서 불활성화돼요? 불활성화되는 거 배고픈 거 배고픈 시그널이 뭐라고 그랬어요? AMP는 배고픈 시그널이죠. 배고픈 시그널이기 때문에 배고픈데 굳이 프럭토스 1,6 비스파스파테이즈를 활성화시켜서 글루코네오제네시스를 할 필요가 없겠죠. 포도당 세합성은 억제하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배고픈 AMP는 얘를 억제하고 반면에 F26BP는 여기서도 역시 이니비션 시킨다. F26BP도 역시 배부른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부른 신호. 아니죠. F26BP는 배부른 신호가 아니라 배고픈 신호죠. 자, AMP와 마찬가지로 F26BP가 있으면은 여기 글라이콜라이시스는 활성화시키고 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글루코니오제네시스는 억제시킨다. 자, 그래서 AMP와 F26BP는 얘네들이 있으면 배고프다는 거,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 글라이콜라이시스는 활성화시키고 글루코네오제네시스는 억제시켜야 된다. 반면에 아세틸코에, 사이트레이트 ATP는 배가 부르다는 신호. 배가 부르니까 글라이콜라이시스는 하지 말고 배가 부르니까 글루코니오제네시스를 많이 해서 여유 있을 때 글루코스를 많이 만들어 놓자. 그런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대충 맞는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런데 앞에 나온 해당 작용과 포도당 세합성의 알로스테릭 조절인자와 조절받는 효소 그런 거 다 외우는 게 좋죠, 그죠? 암기 없는 이해보다는 이해 없는 암기가 시험에 도움이 되니까, 그죠? 오픈북으로 시험 볼 때는 꼭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디 뭐가 있는지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죠. 석 교수님이 무조건 달달 외우라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야, 원리를 잘 생각해봐. 지금 제가 얘기했던 얘기가 나오죠. 해당 작용은 세포 내 에너지가 부족할 때 에너지인 ATP를 만들기 위한 반응이고 포도당 세합성은 에너지인 ATP가 남아돌 때 다른 고분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포도당을 새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니까 당연히 에너지 과잉 상태이면 ATP가 많을 테니 ATP는 해당 작용의 이니비터로 작용하겠고 다음에 배우겠지만 아세틸코에이와 사이트레이트도 역시 세포 내 에너지양과 비례하므로 해당 작용의 효소들을 저해하겠죠. 해당 작용의 효소들을 저해하겠죠. 그래서 반대로 ATP가 에너지 방전된 상태인 AMP는 포도당 세합성을 억제한다고 생각해봐, 그지? 에너지가 없어 배고파 죽겠는데 굳이 에너지를 들어가면서 포도당을 다시 만들 여유가 있겠어,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가 많다는 시그널은 ATP, 사이트레이트 그리고 아세틸코에, 에너지가 적다는 시그널은 AMP 그리고 추가하자면 F26BP, 그죠? F26BP도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해당 작용은 활성화시키고 글루코네오제네시스는 억제한다. 효소학 개론에서 음성 되먹임 조절, 피드백 이니비션에 대해서 들어봤죠. 나는 헥소카이네이즈의 산물이니까 글루코스 6 포스페이트는 헥소카이네이즈의 산물이니까 글라이콜라이시스의 첫 번째 단계인 헥소카이네이즈를 저해하고 나는 해당 작용에서 파이루베이트 카이네이즈의 아주 윗단계에 조절하는 아주 윗단계에 있죠. 아주 윗단계. 여기 윗단계에 있으니까 얘를 활성화시킨다. 파이루베이트 카이네이즈를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그러나 아세틸코에이가 많다는 것은 세포 안에 에너지가 많다는 것을 뜻해. 그러면 굳이 프로당 분해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아세틸코에이는 글라이콜라이시스 효소인 파이루베이트 카이네이즈를 자기하고 그렇죠? 이니비션 시키고 그리고 파이루베이트 카르복실레이즈는 활성화시킨다. 프로당세 합성을 시작하도록. 나는 파이루베이트 카이네이즈, 아세틸코에이는 파이루베이트 카이네이즈를 억제해서 해당 작용을 감소시키고 파이루베이트 카르복실레이즈를 활성화시켜서 프로당세 합성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프럭토스 2,6 비스포스페이트는 동시에 글라이콜라이시스와 글루코네오제네시스를 동시에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파워풀한 레귤레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얘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과 얘가 조절하는 효소는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포스포프록토카이네이즈 2 얘를 만드는 효소죠. 프럭토스 2,6 비스포스페이트 F2,6BP를 만들어내는 그런 효소예요. 역시 나의 자랑스러운 생성물. 너는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해. 자, 이거는 카톤 컬리지 분자세포 생물학 1학기 때 배웠던 그 교재에 나오는 그 그림이죠. 자,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이런 호르몬들이죠.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이 세포 표면에 리셉터에 붙으면은 사이클릭 AMP라는 신호 전달 물질이 생겨나게 돼요. 사이클릭 AMP는 세포 내에서 사이클릭 AMP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프로테인 카이네이즈가 있죠. 바로 그게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의 캐탈리틱 서브유닛이라서 우리가 C라고 표현을 했어요. 얘가 궁금하면은 카톤 컬리지 분자세포 생물학 141페이지를 보세요. 사서 보세요. 자, 그러면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는 카이네이즈니까 누구 단백질을 인산화시키겠죠. 안녕, 나는 포스포프록토카이네이즈 2야. PFK2 F2,6BP를 만드는 포스포프록토카이네이즈 2예요. 나는 원래 프록토스 6포스페이트를 인산화시켜서 F2,6BP를 만드는 효소인데 오른쪽 방향 반응을 촉매한다. 오른쪽 반응, 이 반응이죠. 이 반응. 프록토스 6포스페이트를 프록토스 2,6비스포스페이트로 만드는 이 과정을 촉매하는데, 그런데 얘가 손이 이렇게 인산화시키는 애는 정상적으로 손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에 의해서 이 자체가 역시 또 인산화가 되면은 여기 인산화가 됐죠. 그러면 이 손이 집게로 바뀌어요. 이게 뭐 실제로 뭐 손이 이렇게 달려 있고 집게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화적인 비유를 한 거죠. 근데 얘가 pKa에 의해서 인산화되면은 역반응을 촉매하는 활성을 지니게 된다. 그래서 PFK2가 인산화되면은 인산화되죠. 인산화되면 반대로 인산을 떼어버리는 프럭토스 2,6비스포스페이트를 프럭토스 6포스페이트로 만드는 역반응을 촉매하게 돼요. 자, 그래서 프럭토스 2,6비스포스페이트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프럭토스 2,6비스포스페이트는 프럭토스 1,6비스포스파티즈를 억제해서 글루코네오제네시스를 억제하고 포스포프록토카이네이즈 1을 활성화시켜서 글라이콜라이시스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프럭토스 2,6비스포스페이트는 프로당 세합성은 억제하고 해당 작용을 활성화시킨다.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이런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지. 글루카곤이나 에피네프린 같은 이러한 호르몬들이 분비되면 해당 작용과 프로당 세합성에는 어떠한 영향이 미쳐질까? 이대로 따라가 보면 되죠. 자, 사이클릭 AMP가 많아지면은 PKA가 활성화되고, PKA가 활성화되면은 포스포프록토카이네이즈 2가 인산화되면은 이 역반응을 촉매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F2,6비스포스페이트, F2,6BP의 양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것과는 반대의 현상, 글루코네오제네시스는 활성화되고 글라이콜라이시스는 억제되겠죠. 왜? 얘의 양이 줄어드니까. 앞 페이지에서는 호르몬에 의한 포도당 세합성과 해당 작용의 조절에 대해서 배웠지. 포도당의 저장 형태인 글리코젠과 분해에 미치는 호르몬의 영향에 대해서는 카툰 컬리지 분자세포 생물학 142페이지를 참조하렴. 사이클릭 AMP가 증가하면은 글라이코겐 포스포릴레이즈가 활성화되어서, 이거 그 책 찾아보세요. 글루코즈의 양이 늘어난다. 자, 이건 앞에 문제예요. 사이클릭 AMP가 많아지면은 PKA가 활성화되고, PKA가 활성화되면은 포스포프록토카이네이즈 2의 F2,6BP 베이즈 활성이 높아진다. 그렇죠? 요 활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인산화되어서. 그러면은 F2,6BP의 활성이 떨어지니까 포스포프록토카이네이즈 활성은 떨어지고
프럭토스 1,6 비스포스페이티드 활성은 늘어나고, 그죠? 요 얘기죠, 요 얘기예요. 여기 반대 얘기죠. 그러면 해당 작용은 억제되고 포도당 세합성은 증가하고 결국 글루코즈의 양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결국 사이클릭 AMP는 글라이코젠을 글루코즈가 쭉 연결되어 있는 글라이코젠을 떼어내서 글루코즈의 양을 느리고 글라이코젠 분해를 통해서 글루코즈의 양을 느리고 또한 포도당 세합성을 통해서 글루코즈의 양을 증가시킨다. 이게 사이클릭 AMP가 글루코즈의 양을 증가시키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메커니즘이죠. 첫 번째 메커니즘, 두 번째 메커니즘. 자, 사이클릭 AMP가 도와줘서 조절 단체부터 벗어났다. 이쪽에 나와요. 그러면은 포스포릴레이즈 카이네이즈가 활성화되어서 글라이코겐 포스포릴레이즈를 인산화시켜서 얘가 활성화되면은 글라이코젠을 잘라가지고 글루코스 1포스페이트가 만들어지고 글루코스 1포스페이트는 다시 여러 가지 반응에 의해서 글루코즈로 바뀌기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이클릭 AMP가 많아질 때 글루코즈의 농도가 늘어나는 메커니즘이 바로 이거예요. 자, 뭐 여러 가지 뭐 응용 문제들을 낼 수 있어서 제가 슬라이드를 집어넣었는데요. 이게 바로 헤파토사이트, 우리의 간세포예요. 간세포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에 결합하는 글루카곤 리셉터를 가지고 있죠. 글루카곤 리셉터에 글루카곤이 결합하게 되면은 아데닐레이 사이클레이즈, 우리 그 헤테로트라이머릭 G 프로테인에서 활성화되는 아데닐레이 사이클레이즈가 활성화돼서 결국 사이클릭 AMP 양이 올라가고 pKa가 활성화되게 돼요. 그럼 아까 앞 페이지에서 보았던 두 가지 반응들이 다 일어나는 거죠, 이것들이. 그래서 다시 보면은 포스포릴레이즈가 활성화되어서 글라이코지놀라이시스, 이게 뭐냐? 글라이코젠이 분해되어 가지고 글루코스가 늘어나는 거. 그리고 또 PCK 익스프레션, 이건 여기서 안 배웠지만 어쨌든 이거는 글루코니오제네시스를 활성화시킨다. 그리고 글라이코겐 신테이즈도 얘는 다운시켜 가지고 글리코겐 신테이즈, 나중에 이것도 안 배웠지만 글리코겐 합성도 줄인다. 그리고 파이루베이트 카이네이즈, 이건 배웠죠? 파이루베이트 카이네이즈를 불활성화시켜서 그죠? 글라이콜라이시스를 줄인다. 결국 이건 뭐예요? 글루코지놀라이시스를 느리고 글루코네오제네시스 느리고 글리코겐 합성도 줄이고 글라이콜라이시스 줄인다는 것은 결국 글루코스 레벨 자체가 늘어나는 거죠. 그죠? 자, hormonal regulation of glycolysis, fast acting and transient mechanism in liver only. 간에서만. 글루카곤 시그널링은 inactivates 파이루베이트 카이네이즈. 자, 아까 배워볼게요. 글루카곤 시그널링이 어떻게 파이루베이트 카이네이즈를 억제시키느냐? 포스포릴레이션에서 의해서. 그래서 언제 일어나느냐? during fasting, 굶었을 때, 그리고 starvation, 굶었을 때, 그리고 이때 direct PEP2 gluconeogenesis. 배고프면 에너지가 적으니까 글라이콜라이시스를 할 필요가 없고 글루코니오제네시스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글루카곤 배고프면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간세포에 붙으면 오직 간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사이클릭 AMP가 만들어지고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가 활성화되면은, 자,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가 파이루베이트 카이네이즈도 역시 이니비션 인산화시켜요. 파이루베이트가 카이네이즈가 원래는 활성화되어 있는데 ATP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에 의해서 인산화가 되면은 이넥티브해진 거죠. 이넥티브해지면은 어떻게 돼? 파이루베이트 카이네이즈가 불활성화되면은 파이루베이트 카이네이즈가 자기 이름과는 달리 원래 글라이콜라이시스에서 PEP를 갖다가 파이루베이트로 만드는 그 글라이콜라이시스의 마지막 스텝을 촉매하는 그런 엔자임이죠. 근데 얘가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에 의해서 인산화되면 불활성화되니까 글라이콜라이시스가 진행이 안 되겠죠. 이게 바로 간세포에서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들이 글라이콜라이시스를 억제시키는 메커니즘이에요. 바로 pKa의 활성에 의해서 파이루베이트 카이네이즈를 인산화시켜서 불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이외에도 찾아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메커니즘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